네, 2부 방송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부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킬러 빵빵빵님이 별풍선 10개 시원하게 쏴주시는 걸로, 예, 시원하게 깔끔하게, 예, 2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맞는 비님, 예, 바로 이어서 또 별풍선을 또 쏴주셨어요. 아유, 늘 함께 맞는 비님은 정말 함께 같이 비를 맞고 싶습니다. 예, 늘, 예, 격려해주고 화답해주시는 분 너무 고맙고요. 명주 소나무님도, 아유, 오늘도 또 어김없이 또, 예, 별풍선을 또 10개를 또 쏴주셨어요. 이렇게 늘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비록 방송은, 예, 이게 확장성이 좀 많이,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팟캐스트는 점점 또 다운로드도 늘어가고, 네, 그리고 네, 방송의 또 내용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 네, 우산을 벗고 함께 비를 맞기 전 우리가 우산을 벗는 것도 좋지만 벗죠. 아니, 시카피바다님 아직까지 팬클럽이 아니셨나요?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네. 여태까지 우리 시카피바다님이 늘 방송을 많이 함께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104번째 팬클럽으로 우리 시카피바다님께서 오셨어요. 104번째. 야,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천사로 1004번째, 이른바 천사 팬클럽님이 들어오신다면, 아, 정말, 예, 그날이 올까요? 그 방송 할 때까지 제가 방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갑자기 그냥 넘버 7님, 뭐 아타미의 추억님, 예, 별풍선을 막 연달아서 팍팍팍팍 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 2부 방송 시원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즘 그 사건 이야기 계속 마지막 3번째 이야기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작년 5월의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5월에 정말 또 기가 막힌, 예, 6월이군요.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부산에서 또 이것도 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군요. 부산 교도소 사건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산대학교에서, 예,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부산대 교수에게, 예, 징역형에 해당하는, 예,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건 처음에 났을 때, 제가 오늘 왜 이 부장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냐면요. 사실은 저는 이 사건 났을 때, 정말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을 사실 하긴 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요, 처벌을 하는 경우도 이게 왜 처벌을 하는지 의아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저걸 또 처벌을 안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고소왕으로 불리는 변희재 씨나 강용석 씨나 뭐 이런 정명 씨나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이제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소가 과연 저 정도 수준의 이야기, 비판,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까 싶은데, 그런데 또 처벌을 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공인이라고 주장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늘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는 건 아닙니다. 엉뚱한 이야기,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그런 내용으로 막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도 정말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건 다 오해인데, 틀렸는데,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방송하면서 저도 누굴 비판하잖아요. 저는 공인은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공인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탤런트다, 그러니 공인이다가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또한 그 비판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변희재 씨 관련해서 방송하면서 변희재 씨와 관련해서 이제 또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니까 재판부가 또라이라고 하는 표현 변희재는 감당해야 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다루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변희재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했던 이야기, 당신도 누구 비판하지 않냐? 그런데 왜 남이 당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하려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죄가 없다고 이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는 또 감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누굴 막 변희재 씨 보세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오만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른바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 제가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녹인가 그건 뭡니까? 날알랑가 몰라? 날알랑가 몰라님이군요. 날알랑가 몰라님은 녹인가가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건도 검찰이 이게 그 재판부가 명확하게 또 저건 또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안 하고 생방송입니다. 녹화방송인가 이 질문이었군요. 그랬더니 시카피바다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셨네요. 생방송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객관적인 잣대로 비판한다면 물론 받아들이죠. 그런데 자기와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한심스러워. 사실은 일정하게 자기가 공인이고 또 누구를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또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누구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자기 비판하는 건 참지 못하는 그건 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산대 이 최아무개라고 하는 철학가 교수예요.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비판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해라. 이러한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내주면서 이 교수는 이 최아무개라고 하는 교수는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종,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일간 베스트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다가 이 글을 올린 혐의다. 라는 게 바로 당시에 했던 이 부산대 철학과 교수의 수업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강용석이나 변희재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수많은 사건으로 고소고발 많이 당했고 이러저러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노이즈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돈도 생기니까 뭐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써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비판과 비난을 샀던 바로 이 사람, 검찰이 이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 기소된 부산대 최 교수에 대해서 바로 지난 8월 24일이죠. 지난 8월 24일 날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죄가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모욕의 의사가 정확히 있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모욕의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모욕의 의사가 없고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모욕 행위가 그 명예훼손이 될 수 없었는데 다행히 이것이 인정이 된 거죠. 죽은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죠. 우리 알랑가 몰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이런 게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 우리나라 현재 형법상의 내용은요, 형법상의 내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처벌을 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따라서 사실인 경우에 명예를 훼손하면 그것도 처벌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게 바로 일반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명예훼손인데요.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그건 또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차이는 그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것은 처벌이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죽기 전에 여대생과 같이 술판을 벌리다가 총에 맞아서 숨졌다, 그런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냐 하면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숨지기 전에 여대생과 같이 술을 먹다가 측근에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역시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 대선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뭐 명백한 사기극, 전자개표 사기극, 가짜 대통령, 뭐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 최 교수, 부산대 철학과의 최 교수는 뭐라고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했냐면, 항소를 하겠다. 항소해서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면 더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저는 부산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산대는 이제 국립대잖아요. 국립대의 좋은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설령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그랬다고 해요. 예를 들어 명백한 사기극으로 증거를 조작해 갖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교수가 왜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내주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교수가 개인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또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 소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말이죠. 저도 아들이 대학생인데 저도 말이죠, 엄청난 등록금을 학교에다 내서 제 아이가 좋은 교육 받아서 그걸로 학점 받아서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노무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과제물을 내고, 그런 과제물을 내서 학생들에게
예, 이 교수가 원하는 정답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들어서 쓰겠죠. 어떻게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찾아서 짜집게 해서, 그래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있는 내용 들어가 갖고 거기에 아마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찾아서 쓰라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학점을 못 받는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쁜 놈이죠. 그래 놓고선 자기가 여전히 모욕할 의사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다가 이런 글을 또 올렸다는 걸로 보아, 이 사람은 분명히 일베 회원인 거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어요. 아마 이 비판 받으면서 자기도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자기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비판받기 싫다면 자기도 말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해야 될 거고, 교수로서의 그 자기 행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있는데, 일본 놈보다 저런 놈들이 더 나빠. 바나나키님 말씀하셨어요. 뭔가 공천권이라도 받고 싶었나? 예, 슬프네요. 이런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다니. 맞습니다. 저도 캡틴 이용님 말씀처럼 정말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교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학점을 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쓰지 않으면 학점 제대로 안 줄 거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이 교수한테 이런 엄청난 권한을 준 겁니까?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학생들은 교수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교수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교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요, 얼굴 완전히 우락부락하죠. 그만큼 교수라고 하는 자리, 직책, 단어, 표현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용하기 좀 부담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뭐뭐를 대령해서 쳐죽여야 된다느니 문제가 돼서 처벌될 상황이 되면 학생들한테 집어씌우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송곤단사님은 더 가혹한 말씀하셨어요. MBC 이사장인가 고용주라는 사람,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고용주 그 사람 또 이번에 재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변명을 했더라고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또 변명하면서 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가 바로 서지 않겠죠. 민주주의와 저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민사소송 따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그 아드님이신 노건호 씨가 이 최 교수를 상대로 해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부산지법에 현재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문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교수들이 황당한 수업 중에 이런 망언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저는 최 교수,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최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뭐 소리를 하든 말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들의 수업권, 배울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야기했던 요즘 그 사건,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시원하게, 뭐 전 사실 이게 집행유예 2년 나온 거잖아요. 다만 6개월이라도 감옥을 좀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반성을 할 텐데 6개월도 안 살리고 예, 집행유예 2년만 나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또 처벌도 안 하고 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 일부 예, 요즘 그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메리님 예, 안녕하세요 하고 했는데 메리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이디를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닥치고 빵야님 부산이 새누리 텃밭이라 이번에 5명 뽑아줬지만 라고 하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5명이 부산에서요. 그죠? 우리 조경태 나가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경태가 맨날 내가 부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굉장히 예, 자기가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맨날 떠들었는데 이번에 조경태 나가니까 예, 헌 의원 예, 맨날 당을 그냥 우리 당을 망치는 사람 나가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예, 부산에 튼튼하게 예, 새로운 야당의 뿌리를 내려서 예, 큰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오셨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그때 그 사건 이야기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잃은 슬픔 경술국치를 말한다. 예, 여러분 오늘 예,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바로 아시나요? 예, 바로 106년 전 오늘이죠. 106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바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입니다. 경술국치일. 경술국치일은 경술국치일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경술련에 나라의 치욕을 당한 날이란 뜻이죠. 경술국치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른바 경술국치일은 예, 한일 합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일 합방이 아니라 사실은 경술국치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또는 국권 피탈 예, 또는 일제강점, 일제병탄으로도 불리는 날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나라가 된 예, 그 날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처음 시작. 뭐 앞전에 이제 이야기들이 쭉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찬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되새기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날 알란가 몰라님은 집행유예 명예훼손죄로는 제법 큰 처벌 아닌가요? 예, 금고 이상의 형이니까 교수 자리도 쫓겨나는데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나요? 예.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예, 당연히 집행유예면, 예, 이 사람은, 직위에서 쫓겨나죠. 1심에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아쉬웠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루라도 감옥을 살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을 살았어야 되는데, 감옥을 살지 않고, 끝나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였고요. 자,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제1차 한일협약, 이른바 한일협정서가 강제로 체결된 때는 1904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이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요구한 게 뭐냐면요. 대한제국에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도록 하여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탈한 것. 이게 바로 1904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에는 일제가 고종을 협박하고 그리고 매국노도를 매수했죠. 그래서 1905년에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한일협약으로 불리게 되는 건데요. 을사조약의 내용, 주요 내용은 바로 그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한 겁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권을 강탈당해서
형식적인 국가 명칭만 가진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때 체결된 을사오조약으로 인해서 이후 영국, 그리고 청나라, 미국, 독일 등 주한 외국 공간들이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결된 그 이른바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때도 이제 이완용 등이 이제 가담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제에 헌납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고종은 을사오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일제로부터 강탈한 이 주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1907년 6월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바로 그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준 열사, 이준 열사가 바로 이때 그 대표단 3명 중에 한 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준 열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준 열사의 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헤이그 만국 회담에 참여했던, 저는 사실은요, 의외였는데, 그 이준 열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이제 배웠냐면요. 뭐라고 많이 배웠냐면,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그 평화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일제의 방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 하느님 관심 없어라고 하셨는데, 파란 하느님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강제 퇴장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옹이님도 모르는데 라고 하셨는데,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해야 됩니다. 모르는데요 라고 하셔야 되는데, 나옹이 메로님, 아니 뭐 강제 퇴장을까지 시키세요. 우리 매니저님이 아마 강제 퇴장 시킨대. 너라고 해서는 아니고요. 이분은 다시 살려주세요, 매니저님. 내를 아마 급하게 쓰느냐고 저기 당황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강제 퇴장하신 나옹이 메로님은 강제 퇴장 시키지 마시고요. 다시 모셔오세요. 아마 그분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나옹이 메로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파란 하느님은 뭐 관심 없어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다른 분들, 저희 방송이 강제 퇴장이 없는 방송으로 운영하겠다고 제가 첫 방송 5월 9일 방송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하여간 이준 열사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준 열사가 정말 그래서 헤이그에서 일본이 너희는 이제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끝내 이제 저지하니까, 끝내 저지하니까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울분에 배를 자해해서, 그리고 나서 듣기로는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배를 자해한 후에, 그리고 자기의 이준 열사께서 내장을 꺼내서 그 만국 헤이그 평화회담이 열리는 그곳에다가 그 회의 테이블에다가 그걸 집어던지고 자결하셨다, 이렇게 전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자결하신 거, 그러니까 자해를 하신 건 맞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아니었더라고요. 살아 계셨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아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순국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시신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북한산, 그러니까 도봉산 있는 그쪽에 모셔져 있어서 이준 열사의 묘역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그 도봉산에 가시면 이준 열사 묘역이 있는 걸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서 이분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애국자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 애국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 나홍이 메로님, 아이고, 아닙니다. 마홍이 메로님이, 예, 급하게 쓰신 글을, 예, 우리 매니저님이, 예, 너무 당황해가, 여기 급하게, 예, 아마 내라고 한 거를, 예,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앞으로 좋은 방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죠? 넘버 7님, 예, 그 자리에서 자결로 배웠는데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결한 걸로 저도 배웠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았고, 그 후에 살아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다. 몇 년을 이제 살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길게 인용했냐면요. 이 열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준 열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 열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배를 가르고, 아니 세상에 그 내장을 꺼내갖고 그 테이블에다가 던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이런 분이 열사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열사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열사라는 단어가 뭔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뭐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뭐 이렇게 해서 열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니까, 아, 목숨을 그냥 그 자리에서 끊은 사람, 뭐 이런 게 열사가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은 그 뜻이 아니라요. 이준 열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사라는 뜻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사람. 이게 국어사전상에서의 진짜 열사 뜻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거 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준 열사도 끝까지, 예,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은, 그래서 이준 열사라고 부른 거더라고요. 제가 이준 열사 때문에 이 열사라는 뜻을 다시 알았던 겁니다. 저도 이준 열사에서, 아, 열사는,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는 거다, 이런 건도 아는데, 바로 그런 뜻이었고, 자, 바로 이러한 이준 열사 등 이상설, 예, 뭐 이분들이 이제 헤이그 평화회담의 특사로 파견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준 열사 등을 못 가게, 참여를 못하게 막으니까 이 사실을 당연히 일본 측이 알았죠. 일제가 알고 나서 헤이그 특사 파견 사실을 알게 된 일제는 그해, 1907년 7월 20일 날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죠. 바로 이 이등방문에게 대일 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예, 헤이그 만국회담에 특사를 파견한 죄를 물어 일제는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대신 순종을 즉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즉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7월 24일, 예, 바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나서 4일 후인 바로 7월 24일 날 정미 7조약을 체결합니다. 정미 7조약,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한국의 내정권을 장악한 건데요. 바로 경찰권을 빼앗아 내치권을 박탈한 겁니다. 자, 순서가 쭉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에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탈했고, 그리고 1905년에는 외교권을 박탈한 겁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을 통해 이른바, 예,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빼앗아 내치권을 박탈한 것. 그래서 내정권마저 장악한 이런 순차에 의해서 1904년, 또 5년, 7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간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24일 날 내정권을 장악한 후에 27일에는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광무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제가 공포하고요. 이를 통해서, 예, 아주 중요한, 예, 마지막 침탈을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 예,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서 마침내 군대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190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예. 아, 똑똑해지고 있어요. 딸한테 설명해줘야겠네요. 1907년에, 예, 여러분들도 다 똑똑해지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배운 내용이겠지만, 아주 쉽고 간결하게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예,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이렇게 해산된 군대가 이후 상당수 군인들이 이에 격분해서 그래서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의병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의병에 해산된 군대가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대일 전면전의 의병 항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닥치고 빵야님, 무능한 고종은 진짜 국민에게 맞아 죽여야 돼. 예, 저도 사실은 고종이 대단히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이엘님, 고종은 독살당하지 않았어요. 덕혜옹주 영화에서 잘못된 부분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근데 조이엘님, 덕혜옹주 영화에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고종이 독살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고종은 사실은, 넘버 7님, 독살에 대한 의심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독살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예. 식혜를 마시고, 우리 호로간 메뚜기님이 또 나서주셨어요. 고종은 식혜 마시고 급사를 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고종이 1910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경위도 사실은 바로 이 당시에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독살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이 당시에 이 3월 3일 날 장례를 1910년 3월 3일 날 고종이 장례를 나갈 때 3월 1일 날이 전국에서 인산에, 고종의 인산, 발인에 나가기 전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 날에 맞춰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3.1 운동이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하게 된 과정이 있었던 거죠. 여하간, 자, 이렇게 해서 1907년에 마침내, 군대까지 해산됨으로써 나라는 마침내 사실상 이때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경찰 해산됐죠. 군대 해산됐죠. 재정권 없죠. 그리고 또 외교권 박탈당했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껍데기뿐인 나라가 있었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언론 역시 광무보안법을 공포함으로써 결국은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언론사도 없어졌고, 이렇게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당시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이 어려워진 민족운동가들이 대거 만주나 시베리아 등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이렇게 망명하고 이주하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 이런 그 항일운동이 이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09년 12월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가 이제 또 이 발언 때문에 또 하얼빈 교도소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를 하얼빈 감옥이라고 또 얘기해서 또 엄청나게 또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덕혜옹주 안 봤지만 그 스토리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닥치국방님, 그냥 다 말이 안 되는 덕혜옹주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안 봤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하얼빈에서 이토 히무가 죽었죠. 이 방송을 대통령이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아마 또 저에 대해서 또 엄청난 탄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면 뭐 그런다고 우리가 얘기 못 하나요? 바른 소리는 해야지.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운명의 연도가 밝아옵니다. 바로 2010년 경술련의 해가 밝아왔는데요. 일제는 1910년 5월에 일본의 육군 대신 데라우치를 3대 통감으로 임명을 했죠. 3대 통감으로 임명을 해서 한국 식민화를 단행하는데, 데라우치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헌병 경찰제를 강화하고요. 그렇게 해서 철통같이 일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때에 8월 16일 날 은밀하게 이 데라우치가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당시에 총리 대신
친일파였던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이미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을사오적으로 이미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는데요. 이 이완용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친일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장근호님 늦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늦었습니다. 예, 방송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오셨네. 자, 이 이완용이 사실은 이완용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방송 제대로 이완용 특집, 이완용 인물에 대해서 한번 또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완용이 정말 여러모로 웃기고 기가 막힌 또 사람입니다. 예, 이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친일파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완용은 친러파도 했고요. 그리고 예, 친미파도 하고요. 그리고 친일파도 하고 친청파도 하고 사실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달라붙은 게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이 이완용이 나중에 죽으면서 자기 조카한테 남긴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이 친일파였던 이완용이 이런 얘기를 변명을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친일파라고 비판하지만 어차피 대한제국은 망하는 나라였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나라를 파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 아니냐. 그래서 비록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섰다. 이런 망언 개소리를 합니다. 이 이완용이가. 그러면서 이 이완용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단열 공사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기 조카한테 향후에 세상은 다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러니 나중에 너는 친미파를 해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완용은 조국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가 무엇이든 달라붙어서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가 바로 이완용이었던 건데요. 차후에 이 이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알려지지 않은 많은 비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완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한 4년을 일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친일파는 이완용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친일파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정된 친일파입니다. 사실은 이런 친일파의 후손들은 맨날 떠들고 말하기를 그 시대에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러면 친일파냐라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친일파라고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민족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일제는 절대요. 내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대한민국 이 나라를 강점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의 공모 없이, 내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반역자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일제가 대한민국을 강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내부자, 민족을 반역한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36년간 강점할 수 있었던 건데요. 바로 이 이완용이가 찾아온 데라우치 통감이 한일 합병 조약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할 것을 독촉하자 마침내 그해 8월 22일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조약이 조인이 되는데 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승인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종의 허락 없이 이른바 이완용이 제멋대로 갔다가 나라를 일제에다가 갖다 바친 거다라는 그런 비판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나온 거가 있죠.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서 이 조인된 한일 조약, 합병 조약은 이후 일제로부터 강정 36년이 되는 첫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허락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계의 정설은 순종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특히나 당시에 그 순종의 뒤에서
있었던 우리 명성황후는 명성황후가 이완용이가 와서 순종에게 그 국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니까 국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순종은 내주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이완용 등 이 친일 내각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이 순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니까 그때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명성황후가 자기의 치마 안에 이 국세를 숨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연구했던 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유약한 이 고종이나 순종보다 이 명성황후가 국세를 이완용이가 내놓으라고 하고 막 강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치마 속에 이것을 감춰서 끝내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말 못난 남자보다 10배, 20배 더 훌륭한 이런 여자가 있었구나. 그 명성황후구나. 예전에 여러분 그 뭡니까? 드라마에서 배우 이미연 씨가 명성황후의 역할을 아주 정말 멋지게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죠? 지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보면 정말 명성황후는 뭐, 나는 대한의, 뭐, 이 나라의 국모다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했던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제목이, 조이엘린 드라마 제목이 명성황후였군요. 명성황후였구나. 자, 민비 시장주의자님, 민비는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궁의 무속인을 불러 굿한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이 민비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들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도 학생운동할 때 명성황후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전봉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그 동학농민혁명을 제압하고 진압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외세가 들어와서 일본과 청나라가 끼어들어서 이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명성황후가 청나라에다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가관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명성황후를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그 민비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가 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민비라는 표현이 바로 일제가 명성황후, 우리나라 황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민씨의 이런 뜻인데, 요 표현은 우리가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제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왕실에 대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그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달리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치마폭에 국세를 숨겼다가 결국 정술국치의 역적에게 빼앗긴 분은 순정효 황후 윤씨래요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강연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KBS인가요? SBS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한 행위는 명성황후인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22일 날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서 이 맺어진 조약.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일제도 굉장히 겁을 냈다고 합니다. 겁을 내서 바로 이것을 발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약 일주일을 발표하지 않고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바로 106년 전 오늘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의 조칙을 내리게 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8개 조로 된 이 조약의 제1조,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걸 구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그러니까 조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고종에 의해서 성립된 지 14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이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그 8개조로 된 조약 중에 제1조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긴다는 이 표현인데요. 이 병탄조약의 1조와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권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합의하면서 썼던 그 표현 단어 기억하시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지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완용이가 이 경술국치를 하면서 썼던 표현,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리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요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력이 이완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너무 놀랬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권력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부가 먼저 제안해서, 그리고 그 합의문에 이거를 넣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일부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녀상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1억 원을 주는 것이, 1억 원이면 한이 다 풀린다라는 말을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진짜로 누군가가 했을 수는 있겠죠, 그들의 주장이.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대한민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피해받은 사람들의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그것이 일본 정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먼저 변명하고 나선다는 것, 이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말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국기 개항과 관련한 조례가 있었다는 걸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술국치, 매년 8월 29일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 담긴 경술국치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자고 해서 경기도가 바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 경술국치일에는 조례를 좀 각 학교별, 이 집집마다 또는 학교별로 이거 개항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경술국치일에 맞춰갖고 조기를 개항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이러한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잊지 않으려면은 부끄러운 일이라도 우리가 결코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을미사변 돌베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라는 팔려도 이시완조는 일본의 천황제 안에 들어가서 월 150만원씩 받고, 월 150만원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맞습니다. 위안부가 최초로 있을 때인지 언제인지 아시나요? 1932년. 1932년이 최초인가요? 제가 책으로도 썼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시다. 진짜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고 하더니 역사를 반복하게 만드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함께 방송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날이 무진장 더웠다가 좀 시원해진 오늘 마침내 오늘 방송 8월 29일 방송을 했고 다음 달은 또 9월에 새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카피바다님 벌써 끝났어요? 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2시간 됐어요. 뭐 끝나지 않아요. 뭐 제가 일찍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쁜 바쁘니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베트남 위안부에 대해 피해 보상한 적이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베트남 위안부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제가 방송했었어요. 바쁜 먹구님.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명진 스님과 같이 베트남 다녀왔던 이야기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죠. 그게 이중성이죠. 방송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직공콩 우리 새신부님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엘님 무엇이 먼저 나중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이 얘기 정말 제가 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같이 보셨을 텐데 기억을 못 하시나요? 캡틴 형님 9월에 뵈어 작은별지구님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넘버 7님 마지막으로 별풍선 또 10개 이렇게 쌓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태교 박았는지라면 채팅도 못하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방송 들으셨으니까 태교에서 아이가 양심적이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노래가 종북 빨갱이 소리 듣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자 종북 빨갱이라고 욕할 사람은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 방송하는 이야기는 늘 하지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입니다. 그 당시 금강산 관광 다녀오면 늘 듣던 노래 이 방송 시작할 때 듣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2박 3일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늘 듣는 노래 바로 이 다시 만남 신났대요. 제가 5번 갔다 왔습니다. 이 방송입니다. 이 금강산 그때마다 느꼈던 감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우리 명주 소나무님 맞아요. 애국자 아자 이러는데 맞습니다. 저는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누구도 죽지 말고 죽이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 그러려면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멈춰진 기계가 돌아가는 개성공단 그 날을 꿈꿉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고상만의 뉴스 속 엔딩 속 그 사건 이야기 오늘 엔딩곡으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엘님, 마마퀴님, 가알맘님, 캡틴용님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라는 뜨거운 화답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또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 9월 4일 9월 4일입니다. 다음 방송 9월 4일 18번째 방송이죠. 참고로 이날 제 음력 생일날입니다. 음력 생일날이니까 생각해보니까 9월 4일이 아닙니다. 9월 5일날 이날 방송하는군요. 9월 5일 월요일날 18번째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방송으로 9월 5일 18번째 방송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화이팅!